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특히 우리 수강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6평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성적이나 등급으로 인해서 좀 노심초사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 수강생들하고 저하고는 이미 이제 결과에 흔들리지 않기로 굳게 다짐을 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또 불안해 하실까봐 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감없이 제가 6평의 모든 것을 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푼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독서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문학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쵸?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75점, 원점수 기준으로 75점이 넘은 친구도 있겠고, 못 넘은 친구가 있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성적의 4가지 경우의 수와 대처법이라는 또 한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 영상만 딱 하나 보시면 불안감이 다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셔야 될지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 또 내가 자녀분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다 판단이 되실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푼 경우,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다 하는 경우는 크게 이 3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나 독서량이 적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가 이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는 연습량 부족입니다. 연습량 부족. 풀면 맞추긴 해요. 이런 친구들은 풀면 맞추긴 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 친구가 있죠. 1호반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풀면 다 맞춰요. 사고력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해. 연습량이 부족해서 인출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맞췄더라도 시간이 왜 오래 걸리는지, 맞춘 문제더라도 그 문제를 풀 때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이제 이유를 분석해서 그걸 해결해 주면 시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전체적인 전략을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과정을 못했지만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과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못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였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못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드물지만 속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발음이라는 건 마치 영어 독해하듯이 속으로 발음 이런 식으로 발음을 입으로 발음을 해나가면서 이제 지문을 읽어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느리게 됩니다. 어쨌든 속발음의 경우는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수강생 중에는 속발음은 없고요. 지금 연습량 부족 그리고 못 넘어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점차적으로 극복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독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시간 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여기에 이제 있긴 있지만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쓰지 않고 눈으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쓰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모의고사 점수를 최저점을 한번 찍어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도 저랑 같이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은 이 필기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최종 모의고사에서도 친구들이 눈으로 풀다가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제가 무조건 쓰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써나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정보가 산발적으로 입력될 뿐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경우. 이런 친구들은 선지에 있는 말을 대충 지문 어딘가에서 찾아가지고 유사한 게 있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틀리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타지 못해요. 정보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바나나, 포도, 딸기, 사과, 배
이런 개별 정보를 외우는 건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이 과일이다 라는 걸로 하나로 청킹, 묶어서 기억을 한다면 효율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문도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맥이 있는데 그 맥을 짚어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독서 점수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1번, 2번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기출 문제로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짚지는 못해. 그렇지만 지문 전체를 다 장악하려고 하거나 외우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굳이 기억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제가 구조도를 철저하게 첨삭을 해서 쓸데없는 정보를 기억하는 경우에 제가 철저하게 요건 피드백을 줄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버려 뒀던 이유는 뭐냐? 이것도 필요해요. 처음부터 이런 걸 재단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고력이 성장할 때까지는 내버려 두는 게 이후의 성장 추세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평가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반기에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개인별로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얘기를 해왔지만 많이 강조를 해왔지만 그게 학생 입장에서도 뭔가 와닿지가 않고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자기는 그 단계가 아닌데 벌써부터 뭐 약점을 고치라거나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저 사람 저런 얘기를 왜 하지? 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얘기를 했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고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메모도 하고 흐름도 타고 포인트도 잘 짚지만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다 표시해놓고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지문의 정보와 문제를 연결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두로 설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게 하고 다른 친구에게 설명해 보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혹은 숙제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를 지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써봐라 라고 해서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고 충분히 보완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학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문학을 우습게 알고 여기서 시간 타임 어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문학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요새는 문학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슷한데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고 손가락 걸기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수특이나 뭐 수완 이런 걸 보고 배경식으로 풀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지문 내의 정보를 가지고 배경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연습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배경식을 활용했다가 틀릴 때 어떤 문제를 틀릴 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솔루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누적해서 발생하게 되면 제가 그런 친구들이 실수할 법한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럴 수 있는 경우와 무조건 안 되는 경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선지는 굉장히 중의적으로 읽히는 선지가 있어요.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게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라는 이런 문장처럼 지금 중의적으로 읽히는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학 문제에서는 문학 시험에서는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선지는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수강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하면은 이게 적절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해요. 보통 1번에서 5번 중에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선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중의적인 선지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설명을 했고 그래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면 그거는 답이 아니다. 네가 사고 과정을 잘못했으니까 나머지 4개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감정보다 팩트를 우선시하는 경우입니다. 문학은 감정의 장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 선지를 보시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의 선지에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뭐 이런 게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 팩트, 개별 사건을 표현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아끼던 강아지가 사라져서 슬펐다라고 한다면 강아지가 사라졌다는 거는 사실 팩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슬펐다라는 건 감정에 해당합니다. 근데 보통 요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 강아지가 사라졌다라는 그 팩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슬펐다 혹은 좌절했다 아니면 기운이 빠졌다 아니면 기쁘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변형해서 선지를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자, 감정 중심으로 근거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자꾸 특히 이과 친구들은 자꾸 이 팩트를 체크하고 감정은 그냥 뭉뚱그려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 문학 점수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먼저 요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일이 14년 차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정도 서 있다 보니까 이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만나게 될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아시죠? 특히 교수님이시거나 의사쌤이시거나 뭐 강사시거나 경찰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하지정맥류 굉장히 많이 걸리시죠.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그런 직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혐짤이라서 이거 강아지로 가렸는데 이게 이제 피가 내려갔다가 올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혈관에서 펌프질을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이런 식으로 울긋불긋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혈관을 죽입니다. 이걸 아예 못 쓰게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혈관을 경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경화시킬 때 주사를 맞아요. 굉장히 센 주사를 맞아요. 뭐 독극물이겠죠? 저는 이 주사를 맞은 날 하루 종일 졸렸어요.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약이 독한가 봐. 그래서 주사를 첫 번째 타임 때 한 20방쯤 맞았습니다. 주사를요. 혈관 마디마디마다 놔요, 주사를. 진짜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혈관을 경화시키는데 특화된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3주 정도가 지나니까 세상에나 혈관이 다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혈관이 다시 튀어나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40 좀 안 되거든요.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던 혈관을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 아무리 독한 약을 주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걔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주 뒤에 다시 10몇 방을 맞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고 과정을 그렇게 해오면서 살아왔어. 잘못된 사고 과정을 하면서 살아왔어. 근데 그게 갑자기 어떤 선생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한 번에 고쳐지지가 않죠. 고쳐지지가 않아요. 약점이 왜 이렇게 안 고쳐지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주사와 같이 강력한 자극이 필요해요. 이거는 외부의 유능한 강사가 해줘야 돼요. 이거 혼자서 잘 못해.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극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상반기에 자녀분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나 등급이 변화가 별로 없는 이유는 뭐냐?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런 사고 과정이 쉽게 안 고쳐지니까 그렇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하다가 어떻게 하냐? 하다가 그냥 양적인 걸로 전환을 합니다. 에이, 그냥 대충 다 풀면 어떻게든 되겠지.
수학 같은 건 어떻게든 되기도 해요. 근데 국어는 그게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시중에 모든 모의고사를 푼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안 된다입니다. 보통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전략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단계죠. 이땐 재밌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도 모르다가 공부를 하니까. 이게 보통 초반에 한 달 차에서 두 달 차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할 줄 알 것 같아. 그리고 문제가 좀 풀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점점 이런 전략을 안 쓰고 그냥 이전에 자기가 하던 대로 편한 대로 그냥 쭉 읽어내려고 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되는 게 있지만 이게 약발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성적이 하락합니다. 그럼 이때 많이 좌절을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너는 2단계 접어든 거야. 보통 근데 이 친구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일반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도 간혹 가다 있어. 간혹 가다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N수생이고 3수생 이상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고 보통 초수나 재수 같은 친구들은 무조건 이 4단계를 거쳐요. 국어 공부 제대로 안 한 3수생, 4수생들도 이 과정을 거쳐요. 3단계는 어떠냐? 이제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에 대해서 개별 솔루션을 주는 단계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요때는 제가 딱 약점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원래 얘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와서 막 무지성으로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할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저 쌤이 이제 나의 약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유형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 3단계에서 좌절을 많이 합니다. 2단계까지는 어떻게 와? 근데 제가 약점을 얘기해 줬을 때 정말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이 약점이 잘 안 고쳐진다 그랬죠? 이게 한 3개월 정도 필요해요. 3개월 정도 필요해. 지금 1단계가 1, 2월 보통 그리고 2단계가 3에서 5월 그리고 3단계가 6월에서 한 8월, 9월 정도입니다. 요 과정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내 약점이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답답하니까 약점을 고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포기하고 그냥 문제를 왕창 풉니다. 숙제를 내준 걸 다 하긴 해. 근데 그거를 제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방식으로 양쪽으로 빨리 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걸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망합니다. 작년에 진짜 모의고사 만점 계속 나오던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좀 잘 안 됐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오답 노트를 약점 노트를 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필수 제출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질적으로 얘네들이 하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랑 애들이랑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버텨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단계. 자, 이 3단계를 거치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양적인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애들이. 제가 강제적으로 시켜도. 근데 양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쌤 안 돼요. 쌤 방법대로 할게요. 그래, 다시 해보자. 해서 철저하게 약점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이제 실전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확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한 9월에서 10월 정도입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예요. 그래서 수능 때 최고의 성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자녀분들 데리고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치는데 필연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녀분의 수능 성적을 예측을 해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모의고사 성적이나 등급으로 지금 속단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느냐면 사고 과정은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두로 자녀분이 틀렸다, 어떤 문제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 설명도 듣고 문제풀이 과정도 보고 다시 고치는 모습도 보고 차후에 개선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이러한 약점은 인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약점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다시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계속적으로 틀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싸울 때 그 싸우는 원인이 반복되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저는 인생의 오답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제가 인생의 오답 노트를 작성했었거든요. 비슷해요.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이거를 고쳐야 되고 처음에는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친구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인강을 가지고는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제가 따로 우리 자녀분들한테 양식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우리 부모님들께는 대강 어떻게 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회차의 모의고사를 풀어요. 풀고 틀린 문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제가 분류를 합니다. 유형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너는 제일 많이 틀리는 약점 유형이 이거다라고 해서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일단 이거부터 개선을 해. 그러면 점수가 조금은 오를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게 고쳐질 때까지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와서 어떤 모의고사를 풀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파일에다가 틀린 문항 넘버를 다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누적해 놓습니다. 그래서 약점 유형을 추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선됐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 나갑니다.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직접 채점을 하고 틀린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맞는 문제를 직접 제작하거나 변형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안심이 좀 되시나요? 모의고사 성적 4가지 경우의 수와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적으로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목표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분이 수능 1, 2등급 받는 거고 1등급 받는 거고 저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먼저 원점수가 상승하고 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 국어 공부에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들한테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해줍니다. 오히려 저는 잘하는 친구들한테 칭찬을 잘 안 해요. 자, 두 번째로 원점수가 상승을 하고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노력에 대해 허탈감을 느끼기 쉬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육모 끝나고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친구들은 잘하고 있다는 점을 칭찬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절대평가상으로는 점수가 오른 거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솔직히 자기만의 페이스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해줄 거고요. 원점수가 하락을 하고 등급이 상승하는 경우는 또 재밌어요. 이게 등급이 올랐잖아요. 근데 원점수가 안 올랐고 하락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못 가져.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더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더 노력하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원점수도 하락하고 등급도 하락한 경우에요. 그럼 국어를 포기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다른 영상 링크도 보내드릴 텐데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평 4등급 수능 4등급 죄송합니다. 6평 4등급 9평 4등급 수능 1등급 나온 친구 있고 6평 때 1등급 찍고 수능 때 4등급 찍고 죄송합니다. 이 자꾸 헷갈리네요. 9평 때 4등급 찍고 수능 때 1등급 찍은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6평 때 4등급, 9평 때 4등급, 수능 때 2등급 찍은 친구가 있고 6평 때 3등급, 9평 때 3등급, 수능 때 1등급 찍은 친구가 있어요. 이 3명은 다 서강대를 갔고요. 얘는 고려대를 갔습니다. 뭐 연대에 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아끼는 친구들 4명만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모든 시험이나 투자나 승부는 멘탈 게임이에요. 그래서 결과 자체보다는 그 멘탈을 지켜낼 수 있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고 또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거를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원을 바꿔야 되냐, 수시로 돌려야 되냐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잘 아시는 레미안 퍼스티지 2009년 4월에 미분양이었습니다. 도곡 타워 팰리스 초기 분양률 20에서 30%였습니다. 미분양이어서 삼성에서 삼성 직원들한테 강제로 분양했습니다.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2010년에 미분양이었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부르죠. 미분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지금 각각 다 레미안 퍼스티지, 타워 팰리스, 롯데캐슬, 마레프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는 잘 안 돼 보이지만 등급도 안 나오고 점수도 성에 안 차시지만 이런 아파트들도 처음에는 미분양이었던 것처럼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다 믿고 맡겨주시면 수능 때 결과 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6평 등급이 어떻든 학원을 바꿔야 되나 수시로 돌려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을 뭐 바꾸지 마셔라 이게 아닙니다. 뭐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셔라. 저는 강권하고는 싶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강사가 신뢰가 가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의문점을 가지신다. 제가 6평 끝나면 여러분들 다 그 상담을 드릴 거예요. 학생들도 개별 상담을 해줄 거고 하는데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구체적인 설명이나 답변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바꾸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도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려놨고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의문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무조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14년째이기 때문에 엔간한 케이스는 다 겪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믿어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강사가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점수가 상승하려면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약점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 자녀분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셔도 됩니다. 수시로 돌리는 경우 뭐 수시를 옵션으로 두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시를 버리고 완전히 수시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옵션인 것이 선택지를 하나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 무조건 끝나시겠지만 올해 어쨌든 좋은 대학을 일단 입학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뭐 의대를 지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고요. 내년도가 지나면 2027년, 즉 2028학년도부터는 입시제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행 체제가 시행되는 게 마지막인데 올해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수시로 돌렸어. 근데 수시로도 잘 안 됐어. 어쩔 수 없이 정시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시 올인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좀 맡겨주시면 제가 국어에서는 확실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인강을 여러 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자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서 듣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모든 강사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거 들었다가 저 사람 거 들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오늘 여러분들께 육모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되는 건 얼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의문점이 남거나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 문자 주시거나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대상으로는 댓글로 제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더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